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걸 두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원래는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정작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김원봉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김원봉 선생도 통합의 사례로 든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예. 아시겠지만 이제 4명의 인물을 사례로 들었거든요. 최명신 장관, 그리고 또 이회영 선생님, 그리고 또 석주 이상규 선생. 예. 이렇게 4명을 들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임시 정부도 좌우 통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국 앞에는 보수와 진보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임시 정부가 좌우를 통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통합의 시대, 이분법의 시대를 넘어서 통합의 시대를 넘어가자. 그리고 이것이 애국이고 또 진정한 보훈이라는 것이 뭐냐. 예. 양극단을 넘어나서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서 예.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것이 말씀드린 대로 김원봉 선생, 그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전반적으로 메시지의 방점이 통합에 확실히 실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가능하면 정치권에서 정파적인 시각에서 또는 이념적 시각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초월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이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진영 논리의 숙제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굳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거나 정파적인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네. 이 통합이라는 워드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말이 저는 일정 부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물론 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야당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일정 부분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은 일제 36년이 우리가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과연 해방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는가? 이것이 일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해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제 30년 동안 활동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예. 여러 세력이 해방과 동시에 다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조선공산당을 주도한 박헌영이었고 예.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것이 몽양 여운형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서 해방 정국을 주도했고 예. 그리고 한국국민당을 만들어서 김구 선생이라고 그러죠. 이 세 분이 해방 정국을 주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통합이라고 말한 것은 해방 이후 미 군정과 남과 북이 분단돼서 소련은 북한 그리고 미국은 남한에 신탁 통치를 하기 그 이전을 예. 통합의 시점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은 아니다. 해방 이후 여운형, 박헌영, 김구에 의해서 우리 민족주의 인사들이 통일운동을 해방에서 했지만 예. 그 후에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해방운동을 한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런 민족주의 인사들이 북과 남으로 갈려져 있는데 과연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체제는 분단 이전으로 해서 우리가 정통성을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 북한 정권을 수립한 인물도 우리 남한의 어떤 서운 그런 독립유공자로 네.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 어떤 법적인 조치를 보면은 인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되고 예.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핵 없는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봐서는 이미 분단 이전에 해방 정국까지 끌어가야만이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어떤 국민의 어떤 의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분단된 그 시점에서 과연 북한 체제에 지금 약산 김원봉이가 6.25 전쟁 때까지 북한 인민군의 어떤 그 작전 요소를
수행한 그런 인물이 예. 어떻게 지금 우리의 어떤 통합의 인물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해방 정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분단 이후에 미소 남북 신탁 통치 그 기간 이후에 분단의 시점부터 볼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민족의 역사는 저는 이제 한 역사라고 보고 나중에 결국은 남과 북이 이제 통일을 성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남과 북의 대결 구도에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저는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이 민족의 문제는 하나로 저는 정치권에서 통일을 해서 어떤 시점에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자제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서 해방 이전으로 해방 이전이 아니고 해방 당시에 한반도가 하나의 나라였듯이 그런 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중간에 잠깐 약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보통 영화에서는 좀 가끔씩 봤거든요. 근데 뭐 약산만 따로 주인공 된 영화는 본 적은 없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조금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최근에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을 예. 사실상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암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밀정이라는 영화인데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뭐 1,200만 명 이상의 관객 그러니까 대흥행을 성공했죠. 예. 그리고 이제 밀정이라는 영화도 뭐 750만 많이 명 왔습니다. 이상의 관객이니까 흥행에는 성공한 이제 그런 영화죠. 그럼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제 일제 치하에서 예. 조선의열단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우리 이제 수탈 기구를 직접 폭탄을 투하하는 폭탄을 투척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격을 계속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인 암살. 예. 그래서 일제의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직접 암살을 해서 민족의 정기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임시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위직을 맡았죠. 국무위원도 하고 예. 또 강복군 부사령관도 하고 또 국무부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노독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경찰이죠. 그리고 아주 악덕 고문 기술자인데 뭐 따귀를 때리고 엄청나게 이제 모멸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역사가들 중심으로 흘러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월북을 시도했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의 이제 제1기 대의원 예. 또 하고 또 이제 북한의 검열상도 하고 또 그래 이제 북한의 노동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고위직을 맡았고 특히 이제 6.25와 관련해서 6.25 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다. 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보수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 보면은 일제 치하 그리고 이제 분단 이후에 이 행적이 뚜렷하게 대별되는 예.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 치하의 행적만 해서는 뭐 보수 진보 다 구분하지 않고 아우를 수 있는데. 충분히 독립운동가다라는 예. 부분에는 이제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영화 암살 같은 경우도 당시에 김무성 대표도 보고 뭐 박수를 칠 정도로 예. 굉장했고 또 역설적이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 예. 국정 역사 교과서에도 이제 이 김원봉 선생이 아주 대대적으로 실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6.25와 관련해서 네.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측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예. 제가 볼 때 이제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는 일단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가에 맡겨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정치권으로 끌고 문제를 오지 말고. 정치권에서 뛰어들어서 사실 우리가 남북이 결국은 이중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제 피를 나는 혈육이면서도 그럼요. 현실적으로는 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서로 통일을 통해서 남북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되는 예. 그런 이제 우리의 상대인데 이 김원봉 선생도 어쨌든 간에 해방 이후에 우리의 이제 아픈 이 민족사가 그대로 투영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논쟁으로 계속 끌어가 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정치권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정치적인 논쟁을 심화시켜서 전국을 더 교착시키는 그런 일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서로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한 부분은 뭐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컨텐츠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굳이 현충일에 그 현충원에 가서 통합에
하나의 예로 김원봉 얘기를 굳이 그 자리에서 했어야 됐냐라는 부분, 적절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예. 광복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 국군의 출발이다. 그런 것들은 대통령의 인식은 분단보다는 해방 전부터 우리의 민족의 정통성을 네.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법 서문에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어떤 우리 건국의 시점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네.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단으로 해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부터 해서 우리가 갈등을 하면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현충일은 우리 국군들이 전사하신 분들을 해서 묵념하는 추념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6.25 전사자가 가장 많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양민도 죽고 국군도 죽고, 우리 뭐 참전한 병사들, 용사들도 상당히 많이 사망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6.25 전쟁만 놓고 보면 북한이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이 적한테 희생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약산 김원봉은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를 했고, 예. 그리고 일정 부분 전쟁 그 후에 김일성에서 숙청됐다고는 알려졌는데, 숙청은 박헌영 조선공당 박헌영도 그때 당시에 같이 숙청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일이니까요. 그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단보다도 해방해서 빨리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하나로, 그리고 국민적 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것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또 정당의 뚜렷한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은 또 정파적인 이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과 이데올로기 지역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라든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입니다. 정당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것을 받아서 네. 이것을 의회로 보내서 의회에서 여야가 아니면 정당 간의 합의해서 입법화되는 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민주주의 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헌법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 헌법 서문도 우리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 정치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예. 정치 무용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에서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이념적인 갈등도 물론 선거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국민들이 심판을 해주겠지만, 예.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감하게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던져서 이거에 대해서 역사 인식을 서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현실인지 잘못됐다면 이것을 또 다시 바로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정치권의 어떤 본질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대통령이 뭐 서운 관련 얘기를 꺼낸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 6월 6일 당시. 근데 이게 논란은 또 서운 가지고 지금 여야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서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에서는 그런 이제 의혹의 눈치를 갖고 있어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은 결국은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하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당장 첫 번째로 국가보훈처 규정을 바꿔야 되거든요. 국가보훈처 규정에 보면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한 자, 이런 사람은 배제해야죠. 독립유공자로 서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은 약산 김원봉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서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규정을 바꿔서 지난번에 이 규정이 아니고 행적 불확실한 자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까지 이제 포용하도록 보훈처 규정을 바꿔서 지금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서운 이제 유공자 서운을 받았고, 그럼 이제 이 보훈처의 규정을 바꾼다고 해도 그 상위에 상훈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또 독립유공자 서운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훈법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 예. 그래서 형을 받거나 또는 적성지대로 도피한 사람은 서운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상훈법에 따르면은 지금 약상 김원봉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서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근데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법 개정은 한국당 그리고 또 보수 야당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운 문제까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더 정쟁을 심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운 얘기가 나온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2015년. 네, 거기 보면 이제 김원봉 같은 분이 빨리 서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워딩을 했기 때문에 바치고 싶다는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서운으로 연결해서 어떤 그 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서운을 누구를 하는가가 우리끼리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이 생길 정도로 말이 많고 논란이 되는데 서운을 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장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역사에 대한 인식은 각자 주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포용의 차원에서 이런 분들도 서운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서 우리가 다 끌어안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께서는 인식이 되었던 것 같고 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떤 정당의 지금 해방 이후에 우리 정당사를 보면은 남북 문제 어떤과 관련된 그런 이데올리 갈등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 한국당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뭐 과연 또 단독 정부 수립일이 우리의 어떤 정통성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 보수 야당이고 지금 뭐 다르지 않습니까?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법과 제도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입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워딩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미래의 방향성을 던지고 그것이 의회에서 받아서 이것이 삼권분립인데 의회에 받아서 대통령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예, 예. 그것은 의회에서 보수와 진보 계열에서 서로 합의해서 치열한 뭐 난상 토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앞서 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입법화되면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막말 논란을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일주일에 6일을 계속 정치권 뉴스 전할 때마다 막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차명진 의원이 지난번에 세월호 발언으로 지금 당원권 정지 3개월 됐는데 또 좀 거칩니다. 이번 건 너무. 대통령은 예. 빨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명진 의원은 뭐 막말 퍼레이드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막말에 막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맨 먼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뭐 세간의 동병상련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해쳐먹고 예. 뭐 찜쪄먹고 해도 뭐 징악 해쳐먹는다 이렇게 정말 이거는 그분의 좀 인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 말을 했는데 또 최근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탄핵을 운운하거나 또는 예. 뭐 빨갱이를 뭐 사실상 얘기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계속하게 된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결국 하나는 그분의 인성의 문제, 또 하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를 들면은 역시 징계에 대해서 솜방망이가 내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치적인 의도는 결국 이제 보수 지지 세력들에게 영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을 하고 또 총선 국면에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게 한번 활용하겠다. 저게 먹혀들까요? 공천이나 일단은 이제 본인은 좀 먹혀든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막말성 자극적인 그런 예. 강한 발언을 던지는 게 일단 유튜브 정치에 좀 사로잡혀서 그런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튜브는 결국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비슷한 성향의 예. 그런 부류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계속 지지하고 또 이제 응원을 보내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라는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에서 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 예.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럼 이제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것은 총선 출마하는데 또 공천 받는데 전혀 지장이 문제가 없죠.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차명진 전 의원은 오히려 본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을 때 플러스가 많다. 이렇게 잘못 세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발언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본인이 약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독촉하는 그런 의미로 발언했지만은 사실상 그런 막말성 발언을 본인의 의중을 담아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뉴스에도 또 다뤄지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플러스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야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뭐 존재감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당내에서 내년 총선 공천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데 여당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해도 되는데 예. 야당은 정책적으로 아무리 내세운다 하더라도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면 야당들은 이런 어떤 튀는 발언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 마케팅인데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일석이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지 않으면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점점 지금 발언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게 없을까요?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이지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선과는 거리가 멀고 정당 내부에 들어가 보면 훨씬 더 거기에 자극적이고 예.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것보다도 정당 내부에 들어가서 공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내년 총선의 공천은 보수 정당의 경우는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분들을 공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내부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인 요인인데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도 훨씬 더 튀는 발언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여당이 지금 끊임없이 해서 물론 30% 이상은 가지만 네. 내년 총선 가서는 앞으로 연말쯤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닥칠 가능성도 있고 실정도 더 누적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한국당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을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극적인 그런 발언, 소위 말해서 이것을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을 보기에는 야 이거 막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그분은 어떤 언론 홍보 효과, 예. 그리고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것 아니십니까? 인지도가 높아지면 경쟁력이 있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지지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가는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역겨운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보시죠. 당 내에서 막말도 나오고 또 뭐 당직자분들 중에 전 의원분들 막말도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또 종교계에서 본인을 지지해 주시는 정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파문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지 못하죠.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하나는 일단 기독교 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정교 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즉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못하고 또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이제 종교가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그 이제 직접 대통령을 뭐 하야하라고 하고 또 본인이 뭐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캠프 뭐 1인 예. 뭐 릴레이 뭐 단식 기도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 자체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 정광훈 목사 때문에 일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러려면 차라리 목사직을 그만두고 네. 정치에 뛰어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내부에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이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예. 과연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느냐라는 그 대표성과 관련해서도 대표성이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정광훈 목사가 이번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대선에서는 또 장성민
전 후보를 또 예. 지지해가지고 결국은 뭐 징역 10월에 처벌을 받았어요. 그것도 뭐 그 전에는 전교조를 명예훼손해가지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또 뭐 그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선에 지지하는 이렇게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약에 황교안 지금 현 대표를 적극 지지하거나 예. 칭찬한다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를 위해서 또 우리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정광훈 목사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전 목사의 지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정치인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지지하면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그 역풍은 감수하더라도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다고 달래드는 사람은 무조건 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들의 현실인데 예.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곤혹스러운 것도 곤혹스러울 있죠. 수 있죠. 본인 앞에서 뭐 장관을 제안했네. 제안했네. 그러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아니라고 말은 이제 했지만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저런 모습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우리 권위의식, 권위주의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들에 젖어서 우리 편이 끼리끼리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연고주의인데 지연, 혈연, 학연 마지막에 종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회가 대통령을 배출한 것이다. 네. 그런 문화가 이제 끼리끼리 문화인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교 분리는 맞습니다. 정교 분리는 맞는데 그러나 또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집단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군은 군대로 군의 제도적 이익을 침입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사병 월급을 올려주고 장교 뭐 장성 숫자를 늘려주고 계급 정년을 늘려주면 그 대통령은 그 정당에서 배출하는 후보를 찍어주는 것이 이제 제도적 이익인데 네. 이런 걸 봤을 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 단체지만 나름대로 그 제도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신자 중에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교회 어떤 우리 뭐 한기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런 뭐 어떤 측면에서 본인들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스크럼, 예. 제도적 이익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 인식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예.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군이라면 정말 국방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예. 과거에 12.12 뭐 5.16처럼 군이 나와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명사상을 얘기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종교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종교의 어떤 그 근본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실하고 정치는 정치 이런 식으로 각자의 본연에 충실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과연 본분에 충실한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뭔가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 현재는 어렵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16일 날 하거든요. 예. 북유럽 순방에 나서서.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계속 요구한 것이 1대1 회동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1대1 회동을 수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야 5당 대표 만나고 1대1 회동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또다시 역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야 3당만 만나고 예. 이렇게 1대1 회동을 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화로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의지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뭐 계속해서 본인이 수용을 하면 다시 역제안해서 또 다시 역제안 문제를 들어오고. 꼬이게 하는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도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예. 지금 합의 처리해라. 이걸 약속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합의 처리 노력하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지금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럼 합의 처리를 우선한다. 원칙으로. 나는 그 중재안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재안도 거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대방은 100% 항복해라. 나는 100% 내 승리하겠다라는 앞만 것인데 받아라.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는 100% 승리
100% 항복은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서로 양보해서 공통되는 것을 찾아내서 통합으로 화합으로 가는 것이 정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여야뿐만 아니고 보수 진보도 자꾸 김원봉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만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는 공통점을 봐야 되고 여기서 과연 공통점이 뭐냐? 그건 민생이다. 예. 국민들의 어려움이다. 과연 지금 여야가 민생의 어려움을 지금 직시하고 있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유를 만들어서 전국의 파행을 이어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따끔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회의원들이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는 건 잘 하는데 정말 민생을 보고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국회 정상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고 있지만 그것은 미래에 보고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내년 총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정치는 맞습니다. 정치는 서로 타협과 조화의 예술이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줘야만이 정치가 사는 건데 상생의 정치인데 우리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는 이미 뭐 물 건너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이미 총선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국회에서 어떤 입법적인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가 유연함이 없습니다. 정치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이면에는 상당히 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가 뒤집어 써서 정치적인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뭐 한 4가지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목적을 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예, 있다고 예. 봅니다. 하나는 야당 대표의 선명성을 보여주고 싶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원칙 그리고 성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모습 어떤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그런 원칙론자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야당으로서 대통령의 상대는 나다. 예.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지금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총선을 지나서 대선 국면에 갔을 때는 제1야당의 후보는 황교안이다. 이런 5가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하고 있고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보이면서 여당은 상당히 지금 급합니다. 예. 입법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입법적인 성과를 내려는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여기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이런 어떤 강공 드라이브에 지금 저는 말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힘 있는 것은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얼러서 예. 일정 부분 줄 건 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실력을 얻고 그러면 국민들은 입법화에서 수혜를 받으면 국민들은 마음이 풀어지고 결국은 선거 때는 그 풀어주는 사람한테 찍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에서는 포용력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됐다고 보면 제1야당으로서 어떤 유연함을 이제 보여줄 때는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